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새로운 신혼을 즐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신혼이 된 여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사연을 쓰는지 궁금하시죠? 제 전남편에 대한 쇼킹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랍니다. 바로 제 사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하고 싱글로 지내던 저는 마지막 남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하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맥주 한잔 하자고 편하게 연락할 친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신부인 친구는 저랑 끝까지 싱글로 남겠다고 실컷 하소연하더니 좋은 남자가 나타나자마자 불이 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네요.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몇 장 찍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부인 친구가 귓속말을 하며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지영아, 내 남편 지인들 거의 다 잘 나가는 사업가야. 그리고 인물 좋은 남자들도 많아. 이따가 피로연 할 거니까 너도 참석해라. 됐어, 이 기집애야. 네가 시집 간 것도 우울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어색하게 앉아서 놀라고? 됐거든요. 지영아, 너도 시집 가야지. 야, 여기 우리 나이 또래도 많으니까 잘 봐봐. 필요한 남았다가 별로다 싶으면 가면 되잖아. 그럼 그럴까? 집에 일찍 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네 말대로 남을게.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 측 지인들과 모여 피로연을 가지게 됐습니다. 친구 말대로 신랑 친구들의 외모가 다들 훤칠했고 명함을 받아봤더니 대단한 사자도 있고 대기업 직원도 있었습니다. 다 괜찮긴 했는데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가 부담스러워서 마음에 드는 남자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남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자랑질하는 거 아시죠? 그 피로연 자리에서 본 남자들 대다수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대충 눈치를 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조용하게 앉아있던 남자 하나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시죠? 남자들이 자랑할 게 직업이랑 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셨죠? 저기 지영씨, 저는 신랑이랑 사업하면서 만난 사람인데요. 사실 결혼식 하는 중에 하객석에 앉아있던 지영씨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따라와서 피로연에 참석하게 된 거고요. 저는 여기 있는 남자들과는 다릅니다. 순수하게 지영씨 예쁜 미소에 반했습니다. 네? 저한테 반하셨다고요? 그거 참 안타깝네요. 눈이 많이 났다는 소리 듣지 않으세요? 무슨 그런 말씀을... 지영씨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 같은 여자입니다. 지영씨, 저희 둘이 나가서 따로 한잔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살짝 고민하는 척을 했지만 저에게 관심을 준 남자가 꽤 멋있게 생겨서 좋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옮겼답니다. 그리고 맥주바에 가서 생맥주를 걸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큰하게 취해서 그만 일어나겠다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딱 한 번 만난 남자여서 인연이 될 거라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이튿날 아침에 그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답니다. 제 속이 괜찮은지, 잠은 잘 잤는지 물었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남자에게 이런 관심과 연락을 엄청 오랜만에 받아서 그런지 그날 하루는 내내 기분이 설레고 좋았네요. 그렇게 그와 연락을 자주 하다가 주말에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취한 그이가 저에게 사귀고 싶다는 고백을 하더군요. 지영씨, 제가 첫눈에 반했다는 거 알고 있죠? 저 지영씨랑 사귀고 싶어요. 결혼을 목표로 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저 취해서 하는 헛소리 아닙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용기 내는 겁니다. 일단 고마워요. 저를 좋게 봐주시고 고백까지 해주시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과 바로 연애하는 건 좀 그래요.
우리 당분간은 친구처럼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지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에게 진심으로 빠지면 연애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계속 친구로 지내고요. 지영 씨는 어려운 여자군요. 그래도 좋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시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가서 꼭 저를 사랑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자신 있어요. 그의 고백이 고맙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무작정 연애를 했다가 큰 코 다친 경험이 있어 이렇게 친구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몇 달간 그와 자주 만나 술친구로 지내며 건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주 깊이 느꼈답니다. 외모도 멋지고 성격도 저와 아주 잘 맞았죠.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 경제력까지 있어 제 마음이 그이에게 완전히 기울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사귀자는 고백을 했을 때 고맙다고 대답하며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지영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우리 연애도 하고 나중에 결혼도 해요. 지영 씨는 저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해요. 규현 씨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규현 씨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이쁜 사랑 키워보도록 해요. 와,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인가요? 아, 진짜 신난다. 아싸! 지영 씨가 내 여자친구가 됐다니. 진짜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이 마음 변하시면 안 됩니다. 행여나 절 실망시키면 바로 헤어질 거라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운명의 여자를 이제야 만났는데 어떻게 실망시키는 짓을 하겠어요. 제가 이 한 몸 바쳐 지영 씨 진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오랜 시간을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20대에도 이런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남자를 정말 잘 만났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반년이 넘도록 예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이는 한 번도 저를 화나거나 삐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을 저보다 잘 알아차려서 늘 센스 있고 배려심 있게 대해줬답니다. 물론 사랑의 표현을 매 순간 해줘서 제 입가에 미소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규현 씨와 그런 깊은 사랑을 반년을 더해서 사귄 지 1주년이 됐습니다. 그이는 1주년 선물로 반지와 꽃다발을 건네주더군요.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청혼했답니다. 지영아, 나랑 결혼해줘. 우리 검은 머리 팥뿌리가 돼도 너만을 사랑할게. 규현 씨, 진심이야?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당연하지.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동반자라는 걸 느꼈어. 내 진심을 받아줘, 지영아. 자기야, 고마워. 알았어, 우리 결혼하자. 자기 이 마음 변치 말아야 해. 그러자 규현 씨는 저를 두 팔로 안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기쁨의 목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우와, 나도 결혼한다. 내 사랑 지영이가 이제 내 마누라다. 세상 남자들아, 나보다 복받은 놈은 없을 거야. 아, 오빠 어지러워. 내려줘. 으이그, 그렇게 좋아?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실컷 돌아보자. 저희는 그날 밤 별이 잘 보여서 그 아래 앉아 손을 잡고 미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등등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저리 수다를 떨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얼마나 쿨하시던지 저를 보자마자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귀연이 놈이 반할만 하네. 그래,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다고? 그럼 잘 살아봐. 네? 어머님, 만나뵌 지 10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집안 호구조사 같은 거 안 하세요? 뭐? 내가 그런 걸 왜 하니?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둘이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약속됐으면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없으니까 잘 살아봐. 그리고 나는 시짜지라는 사람과 거리가 멀다. 규현이랑 나랑은 명절 때도 전화 통화만 하고 만다고. 그냥 가끔 생사만 알리는 연락만 하고 지낼 거니까 나한테 괜히 잘하려고 할 생각 말거라. 시어머니는 쿨하다 못해 아예 시댁에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더군요. 시어머니 자신은 바쁘게 살고 애인도 바꿔가면서 잘 살고 있으니 괜히 오글거리게 찾아와서 며느리 노릇을 할 생각은 집어치우라고 하셨어요. 이에 규현 씨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분이라며 자기는 적응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명심하게 됐고 결혼식 이후에는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한편 남편은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좋았어요. 그이는 저에게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놀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지영아, 이제 회사 그만두면 안 돼? 당신 일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내가 생활비도 주고 자기가 버는 만큼의 돈도 매달 줄 테니까 집에서 놀면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회사를 그만둬. 당신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나는 내 일을 좋아해. 자부심도 있고 책임감이 넘친다고. 당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래서 하는 말이야.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맨날 집에만 오면 잠만 자잖아. 난 당신이랑 침대에서 꽁냥꽁냥 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싶단 말이야. 매일매일 말이야. 뭐? 결국 그거였어? 이 늑대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달려드는 것도 충분히 힘들거든. 날마다 어떻게 뜨겁게 달아오르니? 난 당신 보기만 해도 몸이 뜨거워진단 말이야. 자기야, 우리 신혼이잖아. 그럼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체력이 남도록 보약이라도 지어줄까? 난 당신 매일 안고 싶다고. 으이구 징그럽게 왜 이래? 좀 작작하자. 지금도 남들 부부관계 평균 횟수의 몇 배가 넘는다고. 그렇게 남편은 연애 때보다 저에게 더 깊이 빠져버려서 집에만 오면 스킨십과 애정을 표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찐한 신혼을 보내다 보니 금세 1년이 지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둘이 농산물 센터에 간 날이었어요. 그이와 수박도 큰 놈으로 2통이나 사고 싱싱한 채소를 많이 사서 남편 차에 싣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꺾어지는 도로에서 경찰관이 차를 세우더군요. 제 남편이 깜빡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죠. 딱지를 끊을 상황이 돼서 남편이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경찰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더군요. 어이, 박규현, 오랜만이다. 너 언제 출소했냐? 김경사님이시군요. 경사님, 저 지금 와이프랑 있거든요. 그 말씀 좀. 야, 임마, 너 과거 숨기고 장가 간 거야? 그럼 안 되지. 네 아내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면 야, 그것도 사기 결혼이랑 다를 게 없다고. 경찰관이 남편과 나누는 대화를 듣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착한 제 남편이 전과자라고 말하는 게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전 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저기요, 경찰관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이 전과자라뇨. 네, 박규현 전과자 맞아요. 사기죄로 감옥에 다녀왔다고요. 제가 담당 형사였고요. 그 말 정말이에요?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놈이 숨겼으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놈이랑 저놈 엄마까지 사기꾼이에요. 콩가루 집안이라고요. 이런 거 막 말해주면 안 되는데 색시가 불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저 자식 사기꾼 놈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색시한테 큰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남편의 차에 다시 타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아 인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차를 바짝 대면서 다 해명할 테니 차에 타라고 했는데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대답도 하지 않고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딱히 없던 저는 모텔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손발이 계속해서 떨려왔어요. 시어머니까지 사기꾼이었다니 제대로 코가 꿰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당장 헤어지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며칠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예상대로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이는 해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기를 누구에게 쳤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기친 사람이 누구야? 남의 인생 망치고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어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당신에게 그걸 말했으면 결혼할 수 있었겠어? 여보, 사실대로 다 말해줄게. 그러니까 날 믿고 들어줘. 엄마랑 나는 가난하게 살아왔어.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지. 그래서 엄마는 시골 마을 사람들의 갯돈을 들고 날 데리고 서울로 왔어. 주거지를 때때로 옮겨서 잡히지 않고 지냈어. 그러다 피해자가 우리 모자를 찾았고 위기가 닥쳤어. 난 그때 성인이었고 어떻게든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그때 내가 공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 많은 돈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공장장님한테 부탁해서 돈을 마련해 갚았지. 일을 해가면서 월급에서 빚을 까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 그래서 어제 본 그 형사가 날 체포했고 감옥에 가게 된 거야. 뭐? 그럼 시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남의 돈을 갈취하고 당신이 그 돈을 갚으려다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경찰 말로는 시어머니도 전과자라고 하던데? 시골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다 갚았으면 감옥에 갈 일이 없잖아. 그게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엄마가 심리적으로 망가져서 절도를 저질렀나 봐. 그래서 감옥에 갔어. 엄마가 나랑 잘 보고 살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엄마가 피해를 줄까 봐 떨어져 있는 거야. 자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으니까 말이야. 모르겠다. 머릿속이 복잡해. 당신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믿는다 해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당신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나도 이해해, 지영아. 그런데 내가 널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건 진심이야. 내가 과거에 실수해서 전과자가 됐지만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 지영아, 생각 정리하면 바로 연락 줘. 그런데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널 만나서 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행복이 깨져버리면 난 살 수 없을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내가 당신 버리면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 이거니? 아니야. 당신한테 피해가는 짓 절대 하지 않아. 아무튼 난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하기 싫어. 날 받아주면 좋겠어. 그이의 눈을 봤는데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그래서 전 혼자 모텔에서 지내며 오만 가지 생각을 했답니다. 과거 사기죄로 감옥에 다녀온 남편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계속 살아야 할지,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 할지 말입니다. 일주일 정도는 사기꾼 남편과 사는 게 두려워서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이후에는 가난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과 시어머니가 저지른 죄를 대신해서 수습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용서와 이해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 달 동안 혼자 지내며 고민하다가 남편의 과거를 덮어주기로 결심했답니다. 그이와 떨어져 있어 보니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어서 집으로 돌아갔네요. 그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용서해줘서 고맙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남의 돈을 갈취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진짜로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다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저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줘서 금세 과거를 잊어버리고 행복을 되찾았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1년을 더 행복하게 보내고 아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이는 절 닮은 딸을 꼭 낳고 싶다며 하루에도 12번씩은 딸을 낳아달라고 졸라댔답니다. 여보, 나 자기 닮은 딸 가지고 싶어. 우리 무조건 딸로 낳자. 그게 내 맘대로 돼? 아들이고 딸이고 성별 구분 짓지 말고 둘 낳자고 했잖아. 그랬지? 그럼 그 2명의 아이 중에 1명은 딸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모르겠다. 여보, 우리 지금 바로 애기 만들러 침대로 가자. 자기야, 우리 1시간 전에 벌써 했잖아. 이러다가 나 쓰러지겠어. 남편은 애정 표현이 너무나 격해서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늦게까지 사랑을 나눴답니다. 그런데 아기는 이상하리만큼 생기지 않았어요. 거의 반년 넘게 병원에서 일러주는 대로 날짜에 맞춰 사랑하며 노력했는데 임신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실망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이는 괜찮다며 아이 없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다시는 이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해 주는 게 표가 크게 났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중요한 건 현재니 지금의 남편 모습만 생각하면서 사랑을 누리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하던 사업을 저에게 말없이 접었어요. 다시 크게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큰 포부를 알리더군요. 여보, 나 이번에 공동 사업하려고. 중견기업만큼 크게 회사를 열 거야. 뭐? 공동사업? 그거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분쟁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한마디 의견도 없이 결정했어? 그게 사실은 내 사업이 거의 망해가고 있어서 말하지 못했어. 당신한테 실망 끼칠까 봐 조금씩 회사 접고 있었어. 미안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 내가 화낸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다음부턴 모든 걸 나랑 상의해. 그리고 숨기거나 속이려고 하지 마. 명심해. 그이는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다시는 저에게 뭔가를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업 준비 때문에 많이 바빠져서 매일 늦게 들어왔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일 테니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한 달 뒤 끔찍한 일이 생겼답니다. 그이와 동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여기 박규현 집 맞죠? 이 자식이 우리 돈 들고 튀었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여러분의 돈을 들고 튀다니요. 동업하기로 해서 얼마 뒤에 회사 개업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뭐야? 박규현 마누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 본데? 이봐요. 당신 남편이 우리 돈 100억 가까이를 들고 튀었어. 그 사기꾼 놈한테 당장 전화 걸어서 이리로 오라고 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바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해지해서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믿었던 남편이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도 충격이었는데 동업자들이 돈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집안에서 버티고 있는데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벌써 지명수배가 됐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 남편을 데려오라는 피해자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연신 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감옥에 간 이유가 공장에서 일한 것과 시어머니가 사기친 돈을 공장장에서 빌리고 갚지 못해 감옥에 간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공동사업가 하나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게 됐는데 아주 악질인 사기꾼이었답니다. 당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 자식 사기전과 삼범이라고! 우리한테 한 것처럼 사업 투자니 뭐니 하면서 갈취한 돈이 수십억이 넘는다고요. 네? 제가 듣기론 돈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갔다고 했는데 이 여자도 순진하구만. 우리처럼 똑같이 당한 것 같네. 이봐요. 이삭 씨는 피해본 거 없어요? 그 자식한테 돈 빌려준 거 없냐고요? 네, 저는 돈 같은 거 빌려준 적 없어요.
사실 저는 그이한테 생활비를 엄청 많이 받아쓰기만 했지 돈을 빌려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남편과 시어머니는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고 피해자도 수두룩하다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어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나가지 않고 버텨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정은 알겠지만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 경찰을 불러 집에서 내보냈죠. 2달 동안 남편은 연락이 끊겨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든 이혼하고 끝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얼마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객사했다며 슬피 우는 겁니다. 며느라, 어쩜 좋니? 내 아들이 길바닥에서 노숙하다가 얼어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고. 네? 어머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이가 객사했다고요? 이게 무슨...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나도 농담이면 좋겠다. 그런데 내 두 눈으로 확인했다. 객사한 아들을 발견한 게 나라고. 지금 장례 치르려고 준비 중이다. 며느라, 많이 놀랐지? 어머님,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남한테 사기치고 도망가서 갑자기 객사했다면 믿겠어요? 돈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왜 길바닥에서 그런 일을 당해요? 아무래도 수배 중이라 숨어 지내다가 그렇게 된 것 같구나. 마음대로 돈을 출금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아유, 내 팔자야. 며느라, 나도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야. 어머님,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요? 모든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그이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묻던 말을 또 묻고 하면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빨리 장례를 치르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 아들 편히 가도록 네가 좀 와줬으면 한다. 밉고 싫어졌어도 마지막이니까 명복을 빌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와야 내 아들이 편하게 갈 것 같구나. 그놈이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진심인 걸 너도 알잖아. 나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네가 보고 싶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전화를 끊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를 쳤고 길바닥에서 객사를 했다고 하니 어떻게 제 정신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한참을 벌벌 떨던 저는 눈물이 터져나왔고 곧 목 놓아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원망이 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몇 시간 내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고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나서야 실감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긴 했지만 사랑했던 남편을 다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혼절하고 말았답니다. 그이의 입관식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남편의 마지막 얼굴을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입관식은 언제예요? 그이의 마지막 얼굴을 언제 볼 수 있냐고요? 그게... 입관식은 생략했다. 내 아들 얼굴이 많이 훼손돼서 충격이 클 거라며 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 실은 그 녀석이 노숙하면서 많이 얻어맞았나 봐. 그래서 얼굴이 만신창이라고 해. 네? 그럴 정도로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도 남편 얼굴을 봐야죠. 아니야. 괜히 봤다간 트라우마로 남을 거라면서 말리더라. 며느라, 네가 그 녀석 얼굴 보면 더 힘들 거야. 시어머니가 자세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장례 지도자들이 손사래를 치며 입관식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관식을 생략하고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그이의 유골함 옆에 저와 찍은 결혼사진을 꽂았는데 눈물이 자꾸 새어나오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축해서 납골당을 빠져나왔고 집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며느라, 너무 슬퍼하지 마. 곧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럼 잘 지내고 있어라.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 집안에 들어가 남편의 유품을 끌어안고 슬퍼했습니다. 왜 나쁜 짓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됐냐며 원망의 말을 하기도 했고 진심으로 사랑했었다고 읊조리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6개월 정도 흘렀을 때는 정상적인 일상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을 가슴에 묻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죠.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냥 직장과 집을 오가기만 했고 특별한 모임이나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반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걸어준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나는 뭐 똑같지. 너는 어떠냐? 마음 잘 추스르고 지내고 있는 거야? 네,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먼저 연락을 다 주셨어요? 며느라, 너도 이제 제가 해야지. 맞선 한번 볼래? 네가 아주 좋아할 만한 남자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구나. 어머님이 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저한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요? 그래, 뭐 어떠냐. 네가 만나보면 좋아할 사람을 찾았어. 한번 만나봐라. 아니에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당분간은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보라니까. 남자 쪽에서 널 엄청 보고 싶어 하고 있어. 저를요? 그 남자가 저를 어떻게 알고요? 내가 네 사진을 보여줬지. 그 남자가 첫눈에 반한 모양이더라. 그러셨어요? 어머님, 그래도 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만 끊을게요. 다음에 식사나 한번 해요. 그렇게 맞선 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고 사정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싫다고 거절하고 넘겨버렸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답니다. 어머님, 여기까진 왜 오셨어요? 설마 맞선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 며느라. 네가 우울해하는 걸 그만 보고 싶구나. 이 시애미 부탁이니 한 번만 만나봐라. 네가 그 남자 만나보고도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면 더는 보채지 않으마.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됐죠? 아유,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럼 모레 오후에 나오거라. 아무한테도 맞선 본다는 말은 하지 말고. 알았지? 제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알았으니까 모레 뵙도록 해요.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이틀 뒤 맞선 자리를 나가게 됐습니다. 한식당이었는데 룸으로 예약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받고 시어머니가 맞선남과 있는 룸으로 안내받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죽은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누구세요? 어머님, 제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이 남자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엷은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선남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나야. 당신 남편 박규현이라고. 나 살아있었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요? 그럴 리가. 6개월 전에 세상 떠난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어? 그게 지영아, 내가 다 말해줄게. 일단 앉아봐. 당신 누구야?
내 남편 행세하는 당신은 누구냐고! 저는 크게 소리치고 나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의식을 잃고 만 거죠. 그리고 10분 뒤 깨어났을 땐 그이의 무릎을 베고 있었어요. 진짜 당신이야? 규현 씨, 당신 살아있던 거야? 응, 지영아. 여보, 나 여기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장례치른 건 뭐냐고! 그러자 남편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사기친 거 맞아. 그 공동사업자들의 돈을 가지고 날랐어. 그런데 그놈들이 내 뒤통수를 먼저 치려고 해서 그런 거야. 진짜라고. 어쨌든 그것들 망하게 하려고 100억에 가까운 돈을 뒤로 빼돌렸어. 그리고 잠수 탄 거고. 그러다 엄마한테 찾아갔는데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주셨어. 위장 죽음이 최고라면서 말이야. 그래서 난 추운 거리를 돌며 몸이 약한 노숙자를 찾았고 그가 객사할 때까지 기다렸어. 2달 동안 기다리니까 진짜 엄마 말처럼 노숙자가 객사하더라? 그래서 그 노숙자와 나의 신분을 바꿔치기 한 거야. 엄마가 구급차를 불러서 의사한테 노숙자 소지품인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객사 선고를 하고 바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100억을 사기치고 객사한 거로 위장했다는 거야?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야? 여보, 나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쩌겠어. 지영아, 여보, 우리 이제 100억이 생겼어. 이 돈이면 해외 가서 평생 놀고 먹어도 다 못 쓴다고. 지영아, 우리 해외로 도망가자. 나 여권도 노숙자 이름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어. 남편은 사기친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고 여권까지 완벽하게 했으니 저와 떠나자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서 잠시 이를 악물고 한숨만 쌕쌕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며 진심으로 미안하고 이렇게까지 곤란하게 만들어 면목이 없다며 사과했어요. 그러면서도 평생 돈방석에 앉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며 들뜬 얼굴로 떠나자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남편에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갈게. 당신이랑 해외로 갈게. 지영아, 진짜야? 좋았어.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거야. 다른 생각 말고 나와 당신만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고. 알았어. 그럼 언제 어디로 출국할 건데? 일주일 뒤에 만나자. 내가 아직 조심해야 하니까 장소는 일주일 뒤에 알려줄게. 공항도 내가 정한 곳으로 나와야 해. 대충 예상하는 곳은 하와이나 괌으로 계획하고 있어. 여보, 나 믿지? 그럼 당연히 믿지. 당신도 나 믿어? 두말하면 입 아프지. 지영이 넌 내 전부야. 내 모든 걸 걸 만큼 사랑하고 믿는다고. 알겠어. 그럼 일주일 뒤에 만나자. 연락은 엄마가 할 거야.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재회하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떠날 준비를 했고 곧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준비는 됐니? 네, 어머님, 준비됐어요. 저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의심하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그 인천공항으로 오거라. 장소는 괌으로 가게 될 거야. 네. 그이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같이 안 가세요? 나는 한국에 몇 년 더 있다가 갈게. 괜히 같이 움직였다간 들통나기 쉽거든. 며느라, 내일 내가 공항에 가서 배웅해 줄 테니까 11시까지 오거라. 네, 어머님, 잘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이튿날 여권과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편이 보였어요. 그리고 배웅 나온 시어머니도 보였죠. 저는 손을 흔들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달려왔죠. 지영아, 와줬구나. 정말 고마워. 고맙긴. 당신이 내 남편인데 당연히 따라가야지. 여보, 준비됐어? 나야 해외로 갈 준비는 다 됐지. 아니,
그 준비 말고 감옥 갈 준비 됐냐고. 여보, 지영아, 그게 무슨... 저는 공항에 혼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에게 신고해서 같이 온 거였죠. 제 뒤에 있는 형사들을 발견한 남편이 저를 무섭게 째려보며 말하더군요. 이런 개 같은 년, 나 신고한 거야? 야, 100억 부자로 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거부하고 경찰을 불러? 이 사기꾼 새끼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벌 받아야지. 네 놈이 사기치고 도망가자고 하면 내가 얼싸 좋다고 따라갈 줄 알았냐? 이 후레 자식아. 너 나중에 두고 봐. 니년한테 복수할 테니까. 지금은 도망가야 할 상황이니 다음에 보자고. 그이는 다가오는 형사들을 확인하고 바로 등을 돌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빨리 도망가는 반면 시어머니는 몇 걸음 가지 못하고 형사한테 잡혔습니다. 남편에게 사기친 돈을 받고 위장 장례식을 치른 사기죄로 체포가 됐답니다. 그이는 어찌나 빠르게 도망치던지 저도 형사 뒤를 따라 달렸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 형사들이 길을 나눠서 다시 뛰기 시작했고 저 역시 느낌이 가는 길을 하나 정하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느새 공항 주차장 끄트머리까지 달려와서 허리를 굽히고 숨을 몰아쉬는데 주차된 1톤 트럭 밑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더군요. 거기 숨었냐? 이 사기꾼 새끼야?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을 빼꼼 내밀더군요. 야, 저리 가! 나 못 본 거로 하고 꺼지라고! 아유, 이 불쌍한 머저리 자식아. 내가 널 잡으려고 뛰어왔는데 그냥 가라고? 형사님들, 여기 범인 있어요. 사기꾼 여기 있다고요. 닥쳐! 에이씨, 안 되겠네. 내가 니년 조져버리고 다른 데로 튀어야겠다. 그이는 트럭 밑에서 기어 나오더니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엎드려서 기어 나온 남편의 두 손을 양발로 밟았습니다. 으아! 야, 저리 가지 못해?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뒤통수? 지금 뒤통수 친 게 누군지 모르니? 안 되겠다. 내가 니놈 뒤통수 걷어차줄게. 정신 차려라, 이 사기꾼 새끼야. 저는 발로 남편의 뒤통수를 마구마구 밟아댔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더군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 형사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에요, 형사님들. 사기꾼 잡아놨다고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저를 밀고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놈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 생겨 그 일을 잡으려고 방법을 떠올려봤죠. 제 주변을 돌아봤더니 트럭 바퀴에 고인목이 받쳐져 있더군요. 차가 혹시라도 굴러갈까봐 받쳐놓는 물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인목을 잡아들고 도망치는 남편의 머리를 향해 힘차게 던졌습니다. 이윽고 공중을 빠르게 날던 고인목은 정확하게 남편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존나 아프네. 아, 머리가 빙빙 돌아서 일어서지 못하겠어. 내가 널 만나고 그렇게 머리가 빙빙 돌았다, 이 사기꾼 놈아. 이제 끝이야. 네 놈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거야. 젠장, 내가 왜 전현을 믿은 거지? 내가 귀신에 씌인 건가? 너 진짜 가만 안 둬! 그이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는 동안 형사들이 달려와 그이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형사들에게 끌려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경찰차에 타고 가는 걸 눈으로 봐야 안심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윽고 공항 앞 경찰차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고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의 눈빛을 보더니 뒤통수를 후려 갈기더군요. 이 사기꾼 놈들이 어디서 눈가를 부라려? 니들은 감옥에서 저 여자한테 편지라도 쓰면 우리가 니들 찾아가서 손가락 분질러 버릴 거야. 저 여자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속아 넘어가고 말았을 테니까. 우린 중요한 목격자는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저는 그제야 안심하게 됐고 체포돼 떠나는 두 모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가 빈 캐리어를 가지러 갔답니다.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형에 처해졌고 해외로 빼돌린 100억을 압수당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신분이 복원되면서 사별한 것에서 저와 다시 혼인관계가 되더라고요. 이에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해서 신혼집을 위자료로 받으면서 완벽한 남남이 됐네요. 저는 범죄자인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협박 편지라도 보낼까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이름까지 바꿨답니다. 제가 안전할 거라고는 하지만 매일 전 남편이 찾아오는 악몽을 꾸고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바꿨네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재취업이 운 좋게 바로 돼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몇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줬는데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죄다 사기꾼인 것 같아서 신뢰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늘이 제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걸 허락해 주기 싫었는지 어느 날 믿음이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만나게 됐어요. 제 남편의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사건 때문에 몇 번 만나고 나서 마음이 생겼는지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남편을 오랫동안 감옥에 썩게 해준 장본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겸 따로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곧 연인이 된 자리였어요. 검사는 자기가 사기칠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자기를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번의 거절을 했는데 계속되는 대쉬에 못 이기는 척하고 데이트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이 바로 그 검사예요. 어느새 제 뱃속에는 검사 남편의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네요. 검사 남편과 재혼할 줄 알았더라면 이름을 굳이 바꾸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바꾸지 않고 이대로 쭉 살아갈 생각입니다.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곤란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인생을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아주 잘한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태어날 아이와 남편과 셋이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